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바로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당신이 가진 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거래하거나 사재기하는 것을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화든, 금괴든, 심지어 금증서든 그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범죄자가 됩니다. 1933년 미국 정부는 실제로 자국민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미국인들은 수천 년간 인류의 가장 오래된 부의 저장 수단이었던 금을 포기하고 정부가 찍어낸 종이돈과 맞바꿔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돈, 평생을 모아온 재산,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가문의 보물이 갑자기 불법적인 물건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범죄 조직이 벌인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고 집행된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토록 기이하고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미국 경제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인 대공황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1933년의 미국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으며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놓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는 근본이제라는 시스템 아래 금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종이돈은 정해진 양의 실제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1온스당 20달러 67센트라는 고정된 가격으로 말이죠.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종이돈을 내밀고 실물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금 보유고를 급격히 고갈시켰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가 등장합니다. 193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자유낙하 중인 경제와 붕괴 직전에 금융 시스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공황 상태를 멈출 대담하고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취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5일에 나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시민 개인이 대부분의 형태의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4월 말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금을 연방준비제도나 지정은행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온스당 20달러 67센트라는 기존의 고정 가격에 해당하는 종이돈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이 조치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금 사재기를 방지하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강제적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처벌이 두려워 금화와 금괴, 심지어 갑오로 내려오던 장신구까지 순순히 내놓으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하실에 금을 숨기거나 밭에 묻거나 녹여서 보석으로 위장하는 등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혹한 처벌을 감수할 수 없었기에 정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통렬한 배신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서 금을 거둬들인 뒤 그것을 그저 보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34년 1월 금 준비법을 통과시켜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재평가해버렸습니다. 이단 한 번의 조치로 달러의 가치는 40%나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금을 옛날 가격으로 압수한 뒤 곧바로 그 공식적인 가치를 대폭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정부에 넘겼고 정부는 그 즉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규칙 자체를 의도적으로 재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금을 장악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루스벨트 행정부는 이전 근본이제하에서는 불가능했던 규모로 통화 공급량을 팽창시킬 힘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빚을 내어 그 시대를 상징하는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들에게 이 조치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확보된 막대한 금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정부에게는 통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미국 시민들에게 이것은 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절도 행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이 처벌의 위협 아래 금을 내놓아야 했다면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적과 방식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사건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이 조치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이는 금 약관 소송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계약서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빚을 종이돈이 아닌 실제 금으로 갚겠다고 명시한 금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정부가 사적 계약을 짓밟고 재산을 몰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35년 대법원은 단 한 표 차이로 루스벨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섬뜩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으며 사적 계약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부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단연 정부였습니다. 금을 압수한 뒤 재평가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보유 자산의 가치를 수십억 달러나 즉시 부풀렸습니다. 이는 대공황 속에서 세금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뉴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절묘한 금융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유재산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다음 수혜자는 은행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금이 연방준비제도의 금고로 이전되면서 은행 부문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었고 무너졌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든 것이 경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정작 평범한 예금주들을 파산시킨 바로 그 기관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구제되었다는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금을 해외로 빼돌렸고 다른 이들은 수집 가치가 있는 희귀주화나 보석류처럼 압수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으로 부를 전환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는 일반 가정으로부터 국가와 엘리트 계층의 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자는 누구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금의 불을 저장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망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금은 빼앗겼고 그 대가로 받은 종이돈은 달러 평가절하로 인해 즉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시스템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의 규칙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펜 한 자루의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왜 이 9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원칙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시민들의 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1933년에는 그것이 금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대마불사라 불리던 거대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은행 예금 일부를 정부가 직접 압류하는 베일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동시에 임금 상승률을 초라하게 만들어 수백만 명의 구매력을 잠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바로 현대적 형태의 재산 몰수입니다. 오늘날 무장한 요원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려 금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매년 1933년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신의 저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당신의 노동 가치는 하락하며 시스템은 그 차이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아주 천천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의 이전입니다. 1933년의 교훈은 냉혹합니다. 당신의 부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항상 지킬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압력이 거세지면 규칙은 바뀝니다. 과거에 정부가 금을 불법화했다면 오늘날 디지털 계좌를 동결하고 연금을 압류하고 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부를 빼앗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화면 속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금융적 자유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자산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정부도 몰수할 수 없는 기술, 종이 약속이 무너질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 말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비상사태가 선포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신 그 패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시민들의 금을 훔쳤을 때 그것은 절도가 아니라 구조, 애국, 그리고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세대를 거쳐 같은 경고를 속삭입니다. 그들이 한 번 부를 빼앗을 수 있었다면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규칙이 바뀔 때 당신은 항상 가치 없는 종이를 들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사람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통찰의 여정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융 시스템의 규칙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권력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든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식과 인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